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천막 철거를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면서 한국당이 반발했습니다. 네, 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황교안 대표의 단식 오늘로 7일째입니다. 엿새째 어제 청와대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무비서관이죠. 예, 김도우 비서실장에게 천막 철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도우 의원이 대통령의 뜻이냐 이렇게 해서 강력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왜 엿새째 되는 날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일단은 청와대에다가는 텐트를 못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랑채는 청와대 부지가 아니고 관광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법대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저희 여당과 나머지 야당 관련 고발된 의원들은 다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직자들 포함해서.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한 분만 받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뭐 조사는 받았지만 무비권 행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단식도 법적으로 처리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 하지 못하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치는 것, 그 몽골 천막을 또 쳤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볼상사납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좀 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막 철거하면 사실상 농성은 그러니까 그 단식 농성은 불가능하죠. 지금 이 추위에 천막 안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막 걷어내면은 어려운 거니까 천막을 철거하라는 거는 실제로는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한국당은 장소는 양보는 못하겠다 이런 건가요?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못하겠다? 예, 현재까지는 일단 그 황 대표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뭐 법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청와대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법을 공권력을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왔으면은 저 말도 설득이 있겠지만은 그 동안에도 청와대 주변에서 불법적인 그 집회 농성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일단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놔둔 측면이 있고 근래만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저에 넘어가는 대학생들 그 현장에 경찰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법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잠깐만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천막에 대한 불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청와대 앞에 농성하는 것은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행정 집행을 하겠다. 경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차원에서 그렇고 관광공사와 경찰이 이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비서실장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청와대가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대사관에 농성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유한국당이 어거지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해찬 대표가 황 대표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만류를 했음에도 단식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SNS에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는 못 꺾는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면서 단식 의지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회째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 좀 다양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좀 성과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 사당이 이 선진화법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을 처리하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라고 단식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설득력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단식은 뭔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뜬구름 없는 거죠. 그런데 59명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고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의 무리한 단식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7일째 접어들어서 건강이 물론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날씨도 추운데 단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예.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고 7일째 진행됐다고 보고 충분히 본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알려졌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을 좀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전 의원께서는 여전히 뜬구름이고 당내 국면 전환용인 것 같다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조 의원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시고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시는지요?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는 못 꺾는다는 저 표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년도에 20며칠간 단식하면서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그것이 이제 저는 생각이 났는데 예. 처음에 단식하면 사흘째, 나흘째가 힘들고 그다음 5, 6일째가 힘들고 되지만은 그 뒤부터는 몸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면서 마음은 더 의지는 더 강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단식의 그 효과랄까요? 뭐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당 대표로서 원외 당 대표로서 당의 운명 또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또 패스트트랙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또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도 당 안팎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흘째, 나흘째, 다섯째 이렇게 날짜를 더해가면서 본인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속을 비우면 마음도 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새롭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이슈가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정리된 방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뿐만 아니라 단식이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스스로 좀 정리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도 뭐 그냥 그 립서비스처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 이 기간에 한국당 안에서도 당 쇄신 지지부진하던 당 쇄신에 대해서 현역 50% 물갈이를 이제 그 전격 선언하는 그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저는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성과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이 다수가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이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거는 황 대표가 어떻게 단식을 계속 유지하느냐 또는 어떻게 마치느냐도 관계 있고 이 기간 중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어떻게 타협안을 만들어내느냐 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타협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황 대표의 단식이 큰 추진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보시기에 일단은 그 한국당이 황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내부 결속은 일단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된 모습이라 이렇게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다른 뭐 현안들은 일단은 가라앉지만 또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국당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이 사실은 곤혹스럽게 부딪히고 있는 이 벽이 거대한 벽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던져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선거 보이콧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당이 강행 처리할 때 지난번처럼 그렇게 몸을 던져서 막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선진화법 때문에 뭐 60명이 다 지금 조사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과 당 전체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든
당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또 당이 설정한 방향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타협안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 대표의 단식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식 이후에 다시 이제 만약에 그 당무에 복귀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에 본인에게 굉장히 그 큰 숙제였던 그 선거 전 보수대 통합 문제, 그리고 인적 물갈이와 공천 물갈이를 통한 당 쇄신 문제, 이것에 대해서 황 대표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단기간에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예. 그것이 이후에 단식 이후 전국에서 본인의 위상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법 부의 내일이죠. 27일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안은 다음 달 3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또 오후에도 만난다고 합니다. 일주일 상관을 두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한국당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또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지난번에 이제 10% 감면한다라는 것 외에 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난감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매일같이 만난다.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여야 대표들하고 매일 만나서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참 자유한국당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그런 이익이나 밥그릇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답답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라면 나머지 여야 사당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안 되면 저는 법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물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15일과 그 이후에 여야 대표들이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논의를 해서 결과치를 내놓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저런 식의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뭐 물론 바른미래당도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저는 합의를 해서 약속대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20대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 내에서도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한국당과도 선거법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해찬 대표는 처음부터 협의 후 합의죠.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 또 정치 협상에 안 나타나고 지금 단식에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저께 만나러 갔을 때도 한 5분가량 대화를 나누는데 뭐 말을 못하는 지경이어서 충분한 얘기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한교안 대표는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제 농성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 끌기만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시작과 끝은 협의를 통한 합의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 협상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건 맞는 팩트죠? 네네. 예. 네. 그 의원들 사이에 지역구 의석수 조정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중에 표결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공수처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불리함을 따진다거나 찬반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225대 75로 저희는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지역구가 조정이 된다고 해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지도부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분위기입니다. 네. 예,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의가 어려워질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야 4당
여야 4당끼리만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방향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부의시킬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낼 당시에 이제 합의를 했었던 전직 원내대표들 간에도 다시 좀 모여서 합의체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와 지금과 또 정치 상황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이렇게 뭉쳐서 합의체를 가동을 해서 뭔가 협의를 끌어낸다고 해도 좀 표결까지 갔을 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쉽진 않죠. 현재의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에 이제 한국당이 이제 결사 저지를 하게 될 텐데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이제 제일 좋은데 합의 처리하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야당들에 대한 이제 그 공조가 패스트트랙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점 이 현안인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국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당들만 해가지고 하면 수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는 중요한 이 헌법적인 이 규정을 원내 일당 제1야당을 배제하고 했다라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한국당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거법 개정해도 그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반헌법적인 반헌정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당이 이제 몸으로 못 막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면 뭐 그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든지 또 선거를 보이콧한다든지 또는 일방적으로 선거를 치렀더라도 다수 국민이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버리면 헌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단추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국당은 270석 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는 걸로 안을 내놨는데 이거 가고 민주당에 지금 안 하고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걸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253석 현행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건데 이걸 좀 더 완화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50석 정도로만 줄인다든가 아니 240석 정도로만 줄인다든가 해서 한국당하고 절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나머지 야당, 야3당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도 결국은 이제 여야가 야당이 민주당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로 만드는 쪽으로 이제 합의 처리하고 이래 되면은 국회가 좀 평화롭게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적의 조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는데 검찰개혁 공수법은 받아들이고 선거법을 만든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한국당 내 여론하고도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그 여론청뿐만 아니라 이제 범보수 진영의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바깥에 있는 다수의 보수층 국민들은 선거법도 문제라고 보지만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더 큰 불안감, 좀 심하게 말하면 공포심.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검찰 독재를 제도화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이 더 큰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를 내주자라고 이야기한 거 만약에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좀 절충해가지고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좀 독립되고 국회의 통제 밑으로 들어오는 공수처라면은 뭐 홍 대표 말처럼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 안대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안대로 하는 걸 받아주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였다면은 지금 그거는 한국당이나 한국당 지지계층이나 보수층의 여론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고 그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강경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 이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국회가 또다시 파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 안은 아닙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이게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과 정치 이 정당에서 같이 합의해서 지금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명료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총선이 뭐 내후년이 있습니까? 내후년에 있으면은 올해 총사퇴하는 게 맞죠. 그럼 내년에 보궐선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총선이 예. 있는데 지금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웃기는 얘기죠.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떼 쓰는 것 안 맞습니다. 자꾸 떼쓰기 정치하는 것으로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자유한국당이 뭔가 그러니까 명분을 잇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직 총사퇴도 말이 안 되는 거 필리버스터 하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왜 이 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를 합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맞다면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해서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틀을 쓸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저희도 했고요. 예전에 2016년도에 저희가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때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가야죠. 의원직 총사퇴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기한 내 처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글쎄요. 뭐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처리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소소위 논란이 있어요. 이 소소위 구성 자체 이거 뭐 법적으로 있는 그 조직도 아니고요. 예. 그것도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꾸릴 거를 두고 또 여야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예.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도 좀 문제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 국민들부터 항상 비판을 받아왔는데 예. 이거 김재원 대결위원장이 꼭 자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전 단계 소소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513조 정부안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코미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코미디죠. 우리 국회가 얼마나 참 그동안에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왔으면은 513조를 여야 3명이 앉아가지고 다룬다는 것 자체가 또 법의 근거도 없으면서 예. 속기록도 없고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도 기록도 안 남는 이거를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 세금 걷어가지고 513조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정과 예산을 처리한다는 이 관행을 빨리 끊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 국회 예산 심사를 실질화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헌법상으로는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것부터가 법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이제 자성자박 그렇게 족쇄를 채워놨으니까 이것부터 고쳐가지고 정부 예산 심사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해야 실질적인 예산권이 국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오면은 상임위 그 예산 심사 단계부터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넘어와가지고 예결위 전체 회의나 또 소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또 국민들이 보는 데서 기록을 남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소소위라는 이런 이상한 기관도 아닌데 다 넘겨가지고 뚝딱 하는 이런 건 딱 정리해야 되고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어느 편을 들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민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위원장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내가 그 소속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내가 발언 안 하고 그냥 참관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뚝딱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위원장이 들어간들 이 구조 자체를 못 바꾸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전체를 빨리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구 예산 때문에 예. 그런다라는 설도 있고 하니까요. 좀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서는 좀 안 된다 이런 네, 뭐 말씀이십니까? 전례가 없는 일인데 왜 또 김지원 위원장 체제에서 또 전례 이상한 관행을 만들어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용이다라는 지적을 받으실 텐데요. 예. 뭐 거기 꼭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해서 시기 안에 처리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총선이 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저희들이 패스트트랙 과정 또 황교안 대표 단식하면서 보수통합 얘기가 언뜻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가시로 드러나는 거 없어요. 변혁은 뭐 12월 8일 정도에 창당 준비 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기타 보수 군소 정당들이 하나둘씩 뭐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또 왜 그러는지 또 보수 쪽에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 정당들이 좀 많이 탄생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국민들 사이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가 부패하고도 분열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1인 정당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하면 야당이 지금 현재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면 7, 8개 군소 정당이 총선을 치르고 내지는 뭐 나중에 합쳐지면 아주 극우적인 정당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 안에 여러 대표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단식 농성으로 국면을 전환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로 놓고 보면 굉장히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승민 전 후보와 자유한국당 간의 해체 모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까지 다 포괄하는 보수 진영의 대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두세 개가 모여서 또 두세 개 형태의 정당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국민의 싸늘한 여론으로 수습책이 나올지는 저는 좀 어둡게 보고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한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라면 현재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보고 지금 총선 기획단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지금 없고. 공천 룰도 50% 물갈이라는 선언적 의미만 나오지 어떻게 물갈이 할 건지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천으로 갔다가는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었던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또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어쨌든 지금 해야 될 일은 선진화법에 맞춰준 그 일정대로 협상대로 가고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공천에 대한 통합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현님 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보수 관련 이야기. 이 선거법이 한국당 의도대로 확실하게 원천 봉쇄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민주당 안대로 되든가 아니면 절충이 되든가 해서 어쨌든 폭에만 차이가 있지 비례대표가 늘어날 거다. 그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는 관점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통합해가지고 한 정당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한국당으로서는 손해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 전체를 보면은 개정된 선거법사에서는 나눠서 나가는 게 전체 합해서는 더 커지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대로 가면은 선거 전에 통합을 해야 되고 보수 진영의 이 유불리를 관점에서 보면은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은 선거 전에 통합해야 되고 선거법이 연동제로 바뀌게 되면은 선거는 각자 뛰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합쳐서 대선에서 단일 안으로 가야 보수 진영에게도 이제 유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이제 정당들이 나오는데 주로 한국당이 포섭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수도권 중도 젊은 층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당을 만들어야 또 한국당에게 통합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